처음에 쑥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거리 삼으려고 이 내용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제가 이야기거리를 여기서 한번 던져볼 테니까 이따가 개별적인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 경험에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여기 오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이 상인 정책을 어떻게 도 정부에 여긴 도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예 제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는 제가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주제는 일단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최근에 정부가 8.12 종합대책을 내놨잖아요. 그 앞으로 12월에 자영업자 비서관시 주도해서 제대로 된 종합대책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청와대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저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런 질문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물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목소리가 굵어서 초반에 목소리를 깔면 계속 깔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도 톤을 이렇게 하고 괴롭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 아까 오는데 역시 제주도는 제주도라고요. 제가 원래 3시 45분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지금 취소됐으니까 빨리 1시 반 비행기를 타라고 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톡 하면 어쩔 수 없군요 이래야 되는데 꼭 오라는 거예요. 다른 항공사편을 알아봐야 꼭 오라는 거예요. 참. 네. 사실 저는 핑계 삼아서 안 올 수도 있었는데 어느 분의 강력한 열망에 의해서 오늘 자석 끌려오듯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네. 우리 위원장님이니까요? 사무장님이니까? 네. 네. 그래서 왔으니까 저는 비행기 값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지금 이 출장비로 최소 30만 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제가 30만 원씩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료, 네, 여기 드릴게요. 제가 보려고 건데. 일단 자영업자들의 경제 유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항이다. 일단 저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국가정부가 불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시장 경제의 핵심 뭐예요? 자유경제. 자유경제인데 정부든 기업이든 야 규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겨둬라 얘기하는데 그 전제는 뭐냐? 자유로운 경쟁이 전제예요. 자유로운 경쟁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대표적인 통신사 30% 있으면 독과점이 뭐니 한 업체에서 그럼 독과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담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담합. 그래서 통신료 내려갑니까 여러분? 더 막 생기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 다음에 칠성사이다. 저 칠성사이다는 절대 안 먹습니다. 웬만해서는. 롯데니까 불경운동 하는데 참이슬도 안 먹습니다. 꼭 저는 식당에 가서 진로를 달라고 합니다. 카스 안 먹습니다. 하이트 달라고 합니다. 일부러. 하나가 독점하게 되면은 그 독점의 카르텔 때문에 다른 것들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가격 생태계부터 공급 생태계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가격 독점력이 생겨요. 그럼 그 피해가 맨 처음에 산업의 피해로 가는데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가냐? 소비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맞춰야 된다는 게 경제학의 원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손 잡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독과점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시장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국가가 그거를 규제를 해야 되죠. 이제 목소리가 좀 올라왔네요. 네. 재벌 얘기만 하면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봅니다.
그다음에 수탈책이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독과점 돼 있기 때문에 갑을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불공정하다는 뜻이죠. 모든 계약 관계가. 그래서 노동자만 수탈 나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만 전통적으로 아니 회사는 막 초과 임금하고 막 돌아가는데 노동자들을 올려주는 월급은 쥐꼬리만 해. 그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막 해고 해가지고 노동시장을 막 넓혀놔가지고 아무나 싼 값에 다 사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노동법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지금 대기업 정규직은 보호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 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수탈책이잖아요. 50% 수준이에요. 50% 수준.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우리가 욕해야 돼요? 아니, 거기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에요. 물론 그들도 사회적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기업 노동자들을 규정노조라고 욕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다 떨어져? 다 노예같이 비정규직으로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 이 얘기 쉽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경제력 집중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독과점과 불공정이라는 쌍둥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영업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왜 자영업 몰라 썼냐면 너 좀 장사 좀 열심히 해라. 아이도 좀 하고 친절하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안 되다 그러면 서비스 교육 시키고 간판 바꿔주고 백날 지랄해가지고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근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거기다 중간수탈직에 문시 아까 말씀드렸더니 배달 앱이니 그죠? 무슨 웹이니 얘네들이 중간에 또 딱 끼고 들어왔죠. 그래서 또 이중의 스타일 구조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다 자본력에 의해서 만들어요. 우리의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우리끼리의 어떤 사회적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본에 우리가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구조적 원인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 뒷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잉 진입이 문제다. 정부 항상 그래요. 이 미친놈들아 망할 거 뻔히 알면서 왜 뛰어들었니? 불나방 같은 놈들. 바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밀어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아세요? 안 되면 무조건 길거리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팔고 쓰레기라도 줍고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서 나물이라도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세련돼서 자영업이지 그렇잖아요. 요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애들 다 제일 돈 많이 들어갈 대학생 지금 되는데 다 밀려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서 일단은 10% 확률 성공할 10% 확률을 믿고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70% 80%다 문 잡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개인의 문제, 자영업자의 어떤 능력의 문제를 치부하면 절대 문제 해결점은 없다. 그래서 자영업을 몰라고 하는 그 구조적 문제다.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독감 쇼핑몰이라든가 SSM. 얘는 엄청 진화하죠. 대형마트에서.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포화되니까 동네 골목으로 SSM에서. 그 다음에 도매가 안 되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뭐 포스코라든가 창고형 매장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총동원해가지고 아예 상권을 통째로 구겨놓는 문화복합 판매. 그죠? 그게 복합 쇼핑몰이에요. 거의 복합 쇼핑몰 거의 최종 단계예요. 이 소매업에서. 그러니까 이런 피해들이 얘네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울렛도 좀 다 프리미엄 아울렛이죠. 그죠? 예전에 아울렛은 옷 싸게 사는 매장이었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문화를 다 접목시켜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몰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문 닫고 싶어도 문을 못 닫아. 말이 안 되죠. 문 닫으면은 너 본사 영업방침 오겠으니까 앞으로 해지 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왜? 얘네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매출에서 가맹수수를 떼어가 버리니까
매출만 오르면 돼. 그러나 매출하고 순이익은 다르잖아요. 내가 매출을 올리려면 알바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알바를 못 쓰니까 어떻게 돼요?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내가 거기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기간 자살. 이게 CU 편의점 이렇게 자살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스트라테기더라. 본사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구조. 아무리 점수수가 늘어나도 손해보지 않는 구조로 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자영업자냐, 수탈당한 노동자냐. 거의 노예죠, 노예. 그 다음에 장사를 접고 싶은데 위약금. 너 3년 계약했어? 매출 곱하기 몇 배. 위약금 때문에 문을 못 닫아요. 그 아마 편의점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위약금이 보통 막 수천, 8천 돼요. 위약금이. 가게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두 번째지고 위약금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마찬가지죠. 남양유업 제가 이제 그 남양유업에 아주 처음 문제제기했던 욕설 파일을 녹음해가지고 언론 터뜨렸던 친구가 이제 저희 단체 회원인데 도대체 내가 얼마를 무릎값을 떼었는지 본사가 안 가르치는데요. 본사가 너 이만큼 내가 하면 그게 내는 거지 그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의를 니네 본사에서 몇 개를 받았어. 그게 얼마지? 원장 보유. 이런 게 아니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프로모션 걸고 그러면 추가로 주고 막 이게 지성질이니까 그걸 계산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매번 그 원장을 봐야 되는데 원장을 안 보여준대요. 걔네가 전산 안에서. 황당하죠?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원래 이 스타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이 스타일이라는 건. 옛날에 그 얘기 들으셨죠? 일제 식민지 때 우리가 엄청난 수탈을 당했다. 거의 지금 이런 정도 얘기예요. 수탈이라는 용어는 주인과 노예 정도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적으로. 이런 대중 강연에서 수탈이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가불 문제가 극악한지를 우리가 용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이제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카드 수수료 3대 수수료가 있는데 임대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이 세 개의 수수료가 굉장히 문제인데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 그 법에는 그 여신정보법에서는 차등을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한테 거의 6조 원 정도 그 판촉비를 써요. 대형마트 카드 수수료가 1.5%인데 그거를 판촉비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한테 무이자 할부해주고 포인트 사주고 이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비용. 근데 그 영업비용은 누구한테 쓰느냐? 대기업한테만 써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카드 수수료 해가지고 무이자 여러분들 스스로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비용 부담. 그렇죠. 우리 가게 이용하시면은 카드 3개월 무이자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 적립됩니다. 이거 하세요? 못해요. 그 카드사에서 하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기본 2%면 거기다 플러스 2%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렇게 하잖아요. 비용 우리가 내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은 해줄 테니까 우리 카드 써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6조라는 돈이 우리 그 가맹점 300만 개 정도 되는데 얘네들한테 수수료를 다 걷어가지고 얘네한테 몰빵 그래놓고 이익금이 적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스탈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좀 높은 데는 그대로 2.3%나 2%고 매출이 약한데 하루에 한 3, 40만 파는데 그런 데 가면 여러분 카드 긁고 싶겠어요? 거의 떡볶이집이라든가 이런 집들 작은 판매하는 집 이런 데는 0.8%
거의 전통시장, 여러분 그 전통시장 가서 카드 잘 많이 쓰세요? 잘 안 쓰죠? 이런 데 0.8%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생산을 엄청 내고 장사 좀 잘 되는 데는 수수료를 최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카드 수수료를 막 우대 수수료 막 늘렸는데 수익은 더 늘었어요. 카드사 수익은. 오히려 예를 들면 좀 뭐 2%라지 1.8% 떨어졌던 데를 2.5%, 2.3%만 올려가지고 무대 수수료 만들면서 이번에도 또 뭐 정률제 정액제 예전에는 뭐 무조건 이제 한 건에 얼마씩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금액당 퍼센트로 하는 이제 정액제를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또 수수료를 또 바꿔놨어요. 걔네 손해볼 거라고 했는데 또 수수료를 바꿔놔가지고 또 이익금이 더 늘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드 수수료도 그렇다. 그러면 저런 거 같은 경우도 단체 협상을 하게 하든지 왜냐면 카드 여러분 안 받으면 신고하면 여러분 과태료 봅니다. 카드 의무수납제예요. 그 다음에 금액을 차별 적용받아도 그것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걸립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꽉 묶어놓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의리고 카드사가 갑이죠. 아니 우리가 자식들 우리가 사주는데 물건을 사주는데 걔네 서비스 우리가 이용해 주는데 갑이 을로 뒤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죠. 거기에는 금융위라는 놈들의 강력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그걸 결정하는데 적격비를 상정하는데 이놈들이 제대하고 다 어디 가요? 다 그런 데 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 취직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 맨딴 소리 하는 거죠. 관료와 이 정경유착의 카르텔이 얼마 전에 공정위 얘기 들으셨죠? 공정위 애들 미리 다 위원장이 야 누구 퇴임하니까 어느 자리 만들어놔라. 그래서 지금 전 공정위원장들 줄줄이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정경유착 우리가 모르는 정경유착이 이 뒷거래의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가계부채 중에서 절반이 자영업자부채. 아까 대출 얘기 나왔는데 여기도 제주도 신용보증재단 있죠.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제 핵심적인 역할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그 신용보증을 해주면 되는데 저 이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자, 5등급 이하 신용이 약한 저신용자들한테도 모든 금융기관은 다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안 받잖아요. 부실화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법을 만들어서 야, 니네가 우리한 고객만 모시고 그 나머지 시민들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니 니네 기금을 조성해. 그래서 평잔 은행의 평균 잔액 대비 1000분의 1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돼 있어요. 1000분의 1을.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몇 프로 하고 있냐? 1000분의 0.2만 조성하고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대기업까지 다 대출해 있어요. 1000분의 3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신용보증 1000분의 1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신용제도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법은 1000분의 1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시행령에서 1000분의 0.2, 5분의 1밖에 안 하고 있어요. 완전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대출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 이 정책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정말 편중되어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정말 열로 터집니다. 그리고 지역 신용보증자는 제일 핵심 업무는 신용 업무잖아요. 근데 제가 위원장님 뵈서 제가 이 얘기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용 업무인데 제 핵심은 신용조사, 그 다음에 신용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요. 중기부에.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한테는 자산관리나 이런 거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부 이쪽에서
중앙에서 뚝 내려지는 정책위에는 아무것도 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원래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놈들도 평가를 받으려고 위험 대출을 안 해. 얘네가 투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 평가를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대출에 사고가 터지는 률이 높으면은 경영 평가를 낮게 받아. 그래서 이놈들도 또 안전 투자만 하는 거야. 정말 나쁘죠. 이런 2중, 3중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그렇게 대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금리를 탔으면 저금리를 갈아타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한 몇백억 될 거예요. 고금리를 한 2 내지 3% 정도로 저금리를 갈아타고 그 차액을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게 2차 지원 제도예요. 세부 자치도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인천시는 좀 굉장히 한심한데 8억인가 이렇게 했는데 딱 발표한 날 다음 날인가 소진됐어요. 8억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거야 아마. 아무튼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놓고 맨날 시한폭탄이다. 그 다음에 목재기만 하죠. 계속 대출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대책이 해결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 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만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천덕꾸러기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인데 한지걸러 사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3분의 1인데 우리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역할이 하나도 없어? 뭐야 도대체?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가 가장 큰 게 일자리죠. 대기업들이 제조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자리를 일자리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소비시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도형화사인데 시장이라든가 동네 상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차 타고 다 운전하고 가서 물건 사러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장난감 사려면 어디 가세요? 장난감 산다. 어디 가세요? 롯데마트, 토이스토리. 요즘 장난감은요, 이 온라인 아니면은, 어디요? 대형마트 아니면 동네 장난감 가게 완전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거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난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애 장난감 사주러 갔는데, 제가 이제 대형마트를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장난감을 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저는 안 하는 편인데, 온라인 할 수밖에 없어요. 대형마트 안 가니까. 가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어떤 안전망정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에 이제 자영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이 자료에는 지금 안 써 있습니다만, 자, 지역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제주도당이니까 지역 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대기업 본사들이 여기 본사를 사업장을 여기다 두고 있는 제주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수도권은 본사 다 서울에 있어요. 백나 우리 동네 해봤자 뭐 특혜줘서 대기업 유치해봤자 세금은 다 서울시에 내요. 우리 인천시는 직구머리 원치돼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다 빨대 거기 나왔던 뭐 예금 이자들 뭐 신한은행 백날 있으면 여기 제주은행이 있죠. 인천에 인천은행 없는데 신한은행이니 뭐니 뭐 국민은행 백날 영업 뭡니까? 그 돈 다
돈 쓰는 놈은 다른 놈이야. 인천 시민에게 돌아오는 50%밖에 안 돼. 뭐 예를 들면 제주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주 은행이 그런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빨대 효과가 엄청 커요. 대기업들 들어와도 큰 대기업 들어와도 이게 중요한 거는 광주 신세계가 지역 법인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 신세계가 어떻게든 전라도에다가 깃발 꽂고 싶어가지고 걔네 법인 광주밖에 없어요. 좋아. 저기다 세금 몽자리 다 낼 테니까 허가해줘. 그래서 광주 버스터미널 진짜 알짜배기 딱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걸 더 확장한다 해가지고 우리 광주시 김용재 위원장이 이제 우리 정의당 후보도 하고 위원장이신데 그 양반이 상인들 조직하고 단행동 해가지고 몇 차례 걸쳐서 막아냈어요. 거의 한 10년 동안 막아낸 것 같은데, 네. 막아냈어요. 그 더 넓히겠다고 하는 거를 또 막아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광주 신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걔네 마케팅이 뭔지. 우린 지역 제품 많이 갖다 팝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역사 이렇게 공헌합니다. 난 니네한테 정말 필요한 기업이거든? 유용하지 마. 이게 얘네 판매 전략이에요. 항상 걔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큰 애들이 있으면 니네 다 법인 싹 조사 한번 해보세요. 싹 조사해가지고 며칠 상위 저도 싹 조사해가지고 법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걔네들 야 법인 다 옮겨라 이런 싸움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여러분 장사하면서 거기다 서울에다가 본사 주고 계세요?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서 벌어놓고 여기서 세금 내고 우리가 벌은 돈 여기서 쓰고 다 그러잖아요. 자영업자의 지역 선순환 경제의 최고 기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자영업자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영업자들 어디 돌아갈 따지도 없어. 맨날 장사하느라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새끼들 다시 쓰고 다 여기서 쓴다 이거죠. 지역 경제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예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처리가 중소기업부에서 주는 정책자료,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는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냥 사무소 두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니 지원청 뭐 이런 거 좀 여기도 있죠. 한두 개 있죠. 뭐 그런 컨설팅이나 정부 돈 받아서 해주는 거지 지네 스스로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돈에 쓸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 상품권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는 포항은 1,000억 가량이에요.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포항 시민이 몇십만 안 되는데 자영업자 한 분야에만 100억을 쓴단 말이에요. 지역 경제 살리려고. 지금 포항은 없어도 못 팔아요. 지역사회 상품권 시민들이.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가치 중에서 지역 경제에서의 어떤 공헌도, 그다음 이거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월마트가 미국에서 전 세계 최고 유통기업이잖아요. 월마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월마트 효과. 저기 제조업 다 없애버렸죠. 미국의 제조업. 왜? 싼 가격으로 가니까 다 중국 제품을 다 깔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항공산업, 금융산업 빼놓고는 무기산업 빼놓고는 다 작살난 거예요. 제조업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작살났냐? 동네 공동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동네 가게 다 없어졌어. 자, 통반장의 몇 프로가 자영업자일까요? 통반장의 몇 프로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거의 통반장은 주부들 아니면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는 그런 시민 역량이 상당수가 자영업자. 왜? 자영업자, 동네를 지키는 사람은 주부하고 자영업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네를 제일 잘 알아. 이 지역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거예요. 지역 공동체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슈퍼 하나 잘 새겨놓으면은
지역사업 할 거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 소식지도 갖다 놔도 되고요. 행사 포스터 갖다 붙여도 되고요. 할 거 많습니다. 동네 자영업자 몇 분이 이렇게 뭉쳐지면은 여러분들이 당 사업할 때도 굉장히 동네 사업이 폭이 넓습니다. 뭐 행사 때마다 찬조는 다 기본이죠. 어차피 있는 거 돈으로 내라면 어렵지. 어차피 내 가게에 있는 거 이렇게 내놓기는 쉽거든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기능. 그게 월마트 조카 때 이렇게 다 미국도 사라져. 그게 우리 보고서가 아니에요. 미국 보고서예요. 그 월마트 조카라고. 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네,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맨날 대기업 욕하면서 우리는 저희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만 아니면은 나도 필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집은 우리 단체, 저희 집 아무튼 대형마트 봉투만 보였다. 그러면 작사가 안 돼요, 저한테. 저희 집은 뭐 전혀 우리 집 친구들은 전혀 애 어른 할 것도 없이 아무도 이용하는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체 맨 처음에는 싸다고 옆에 가서 뭐 행사 때 되면 많이 사야 되는데 꼭 물품 담당자가 그걸 사오래. 제가 그거 때문에 몇 번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지정을 해야지. 어느 슈퍼를 가라. 그 동네 어디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 가라. 싸다. 과일은 더 싸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안 쓰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생활 운동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기회예요, 기회. 이명박, 박근혜 10년. 제가 10년을 싸웠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10년을 싸웠는데 그때도 저희는 전진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민생의 문제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제일 핵심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오던 문재인도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갔어요. 자,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로 넘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한 40%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는 감이었는데 이제는 나 건드려도 되겠네.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다 상처 내는 나 건드려도 되겠네. 이 새끼 별거 아니네. 열나센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정신이, 절대 권력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문재인도. 왜 그랬어요? 섣부른 최저임금 정책. 네. 제대로 된 대책을 말하는 시행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화냈는데 자영업자들은 목소리 났죠. 이거를 보수 언론하고, 그죠? 자영업당이 아주 집요하게 퍼들어왔죠. 그래서 졸제 자영업자 비서관이 생겼어요, 청와대에.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항상 선거 때문에 괴로워요. 두 당의 정책을 다 짜야 되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정책도 짜고 우리 정의당 정책도 짰어요. 그 정책 과정에서. 근데 시행할 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정책에는 다 반영됐다는 게 100대 과제 제가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보면은 있어요. 골목상권 전용업체니 뭐니 우리 애기 지금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김현철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텔레비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고 자기가 상학을 공부한대요. 상학, 상인학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처음이래요. 상학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1시간 얘기하는 거 3시간 얘기 몇 번 얘기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 정책 다 반영됐어요. 근데 이번에 시행할 때 하나도 안 해. 근데 며칠 들어가길래 축하합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뭐 지역사회 상품권 원래 3조 발행한 게 있어요. 3조 계획을 세우자. 그냥 찔끔찔끔 하지 말고 오늘의 상품권이 지금 1.5조 1조 5천억 발행되거든요. 근데 골목사회 상품권은, 지역사회 상품권 3조를 발행하자.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안 오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전화도 안 받아. 한 달까지는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니뽕이다 하고 이제 절대 전화도 안 하고 저 문자도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놓고 최저임금은 딱 올렸어요. 아까 말한 그거는 안 해놓고 이걸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기회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새 정부의 이 방향을 놓고는 단지 지금 소득주주 성장이냐, 뭐 혁신 성장이냐,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공무원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 관료들을 제압하고 나가려면 이게 보통의 그 치밀한 계획과 안 돼요. 가장 이걸 잘할 수 있는 거는요,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붙여놔야 돼요. 지금 우리 인터넷 장업 비상화는 붙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천민이잖아요, 상인이. 산웅, 공상, 네 번째 천민이에요, 천민. 4등급. 우리는 4등급이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 원새끼가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무실을 제일 많이 들어가요. 보통은 이제 밖에 회의실이 있는데 아예 문 따고 들어가서 근무하는 그 사무실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여기를 막 상인 나부랭이들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관료들. 거기 있는 일하는 애들은요, 다 서울대, 연구대 나와서 다 공식 출신 애들만 청와대로 뽑아요. 청와대로 오는 행정관 애들은. 그런 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서 마타도어와 이렇게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데 결국 현장성으로 승부하지 않으면은 저 정책이 이렇게 삐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저 양반이 그 전에 그 떨어지고 야인 시절에 저희 단체랑 많이 교류가 있었어요. 자기가 첫 번째 떨어지고 나서 우리 상인 쪽을 내가 잘 몰랐다 해가지고 많이 이제 교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는지 자영업 비서관을 만들더라고요. 결국은 내려보세요. 조금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당사자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그런 당사자 참여 구조를 반드시 요구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송영길, 제가 인천에 사니까 인천 사람들께 송영길 시장, 그 다음에 유정복, 그 다음에 강남준, 이렇게 송영길 민주당, 유정복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다시 민주당. 인천은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씩 막 계속 바꿔요. 그런데 그때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시장이 위원장이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정복 시절에 지금 처음에 그 송영길 시장은 이거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들여놓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랑 한 2년 반을 싸웠어요. 시작지가 위원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이제 선거하려니까 그때 위원회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유정복이 되니까 4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이제 방년쯤 되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의회랑. 그런 정책도 우리 정의당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니네 맨날 지역경제 살린다고 중상인 살린다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중상인 살릴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라. 현장의 목소리 들어라. 그리고 시장 위원장이라. 개인이 말이야, 공무원, 뭐 행정부시장 뭐 이런 애들 내보내건들 저 자영업자 정책이 있잖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은 되지가 않아요. 결과 같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회의가 안 된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소상인 경쟁 강화위원회도 뭐 벤치마킹 하시는 게 좋다. 감정이 좋다. 네. 여기 넘어가죠. 네, 그런데 상인과 상인단체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 상인의 최고 특권층은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 1,517개 있습니다. 한 1,600개 정도 있다가 대형마트 때문에 좀 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1,512개 정도 선에서 딱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아시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는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지방 정부만 다 있는데 그 돈의 거의 90%는 다 거기다 쏟아부어요. 전통시장에다가 주차장, 캐노피, 화장실, 커뮤니티 공간,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다 몰아줬어요. 법률에 의해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상인회는 별도 대처해 줄 수 있는 별도 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급전 다 각 상인회마다 인력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미소금융에서 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거의 1%가 대출 이자에서 다 이렇게 해요. 금융사고만 없으면 또 하죠. 이런 모든 자원이 다 거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는 뭉쳐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벌써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인회장인 할아버지입니다. 국회의원 할아버지. 아시죠? 할아버지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 상인회장이 부르면 저 국회에 있다가도 내려옵니다. 그만큼 몰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전통시장 계시나요?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 전국상인연합회 제가 협상 대표였던 거 아세요? 제가 협상에 정권을 위임받아서 정부랑 협상 위임권까지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뒤에 올라가신 다음 장에 나오나요? 제가 삐끗한 보고 있는데 네, 있네요. 이 유통산업협회, 유통산업연합회라는 거를 정부가 만들었어요. 저기 참여하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유통 대기업들이 있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 유통 대기업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 있냐? 전국 상인연합회 회장, 아까 말씀드렸던 1512개. 그 다음에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에 50개 정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연합회예요. 제주도 협동조합연합회 유명합니다. 그죠? 공동 물류창고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아무튼 여기 다 포함해서 50개의 연합체예요. 예, 김경배. 얘가 슈퍼마켓 협동조합 김경배고요. 네, 여기가 이 사람인데, 회장 얼굴이 잘 모르겠네요. 서울시 상인연합 회장이 정연합 회장입니다. 얘네들이 가서 재벌들하고 맨날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면서 뭐 하러 다니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야, 상생으로 풀어라. 무슨 뭐 법으로 싸우냐? 그다음 의무시험일 주말이 며칠씩 높거든요. 주말을 하지 말고 평일날 해, 평일날. 이 짓을 하고 다녔어요. 무리는 한쪽에서는 저 법들 만들려고 500m에서 1km 만들고 석 빠지게 무리는 싸우는데 얘네는 그 짓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법정 단체라는 놈들이.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파악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로 자영업자가 그냥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9977, 야, 중소기업 중에서도 70%가 소상공인이야. 자영업자야. 따로 나와라. 그래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소상공인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예요. 얘네가 유일한 법정단체예요. 자영업자들의 법정단체. 이것들이 네? 사무총장이라는 놈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나? 이 새끼들은 어떤 날은 저기 누구야 문재인한테 와서 사인하고 저 나중에 가서는 박근혜 뒤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맨 보조금만 탐방하려고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음식업 주방위가 엄청 큽니다. 얘네는 직능연합회라는 걸 또 따로 만들었어.
야, 니네랑 우리는 부류가 좀 다르거든. 다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한쪽에 종도돼 있고 정치적으로. 이런 사이에 우리를 보호할 입법은 국회를 한 발자국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저희처럼 시민단체랑 결합되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랑 결합된 데만 정신을 잃지 않고 순수 자기 자신의 행위로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말 자부하는 것은 저희 한상청년이라고 하는데 한국정치연합회 정책적으로는 저희를 따라올 때는 없어요. 민주당도 저희랑만 정책 파트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도 저희 정책 파트너예요. 저희는 딱 두 군데만 상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위원회에 저희 대표들이 가장 공신력 있는 대표 다 참여하고 있어요. 법정 조직은 다 따로 있는데 밖에. 왜 그렇게 했어요? 항상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인들의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상인들의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상권만 살면 되고 내 시장만 살면 되고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인 조직에 대안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당의 상인위원회도 그런 지역 조직을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 들어오세요. 당 이중 멤버십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당도 타고 그 다음에 또 상인 조직도 타고 그래서 양쪽의 지원을 받고 뿌리를 탁 대고 거기다가 젖줄을 딱 대고 장부를 하다 먹으라는 얘기죠. 네. 이쪽 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저희 단체의 그 미션이에요, 미션. 상도. 상인 상자고 이제 진료자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상도. 저희 이름이 상도 아카데미 상도 프로그램이에요. 상인의 올바른 길. 의리 있는 상인. 가로 열고 의리 있는 상인이 되잖아요. 뭐에 대해서? 공동체와 옆에 있는 나의 상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비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소비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저희는 있잖아요. 공급자로서 소비자 권리 주장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같은 지역 주민, 지역민, 단골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저희가 단골 손님 올라갈게요. 네. 그러니까 사회의 행복과 일치하는 불을 원래 속이지 않는다가 간단한 말. 장사꾼은 뭐예요? 장사꾼 특징. 장사에서 남는 사람 없어요. 그죠? 다 미쳤다. 그 상인 말을 아무도 안 믿어. 장사꾼이 미쳤다는 말 믿지 마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뜻이고요. 작은 상도는 뭐 이런 의미지만 진정한 상도는 지역 공동체, 그 다음에 결국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정글의 법칙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구조적인 모순 얘기했잖아요. 경제력의 이 차이에 의해서 완전 사막화되는 거예요. 일단 그거 있잖아요. 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대장이 내가 장사하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 무슨 문제야?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헌법에 다 보장되어 있어요. 헌법 111조 9와 119조 2하 경제력에 대한 남용을 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이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무조건 돈 많다고 소비자 삥치고
중소기업 이 산업 생태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가격 후려치고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공정거래법에도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을 만드는 건 결국 정치다. 그래서 바보야 정치가 우선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이런 제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이런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그런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갖듯이 소위 말해서 자본가들에 의해서 우리는 착취방하는 같은 동지야라는 것을 느끼듯이 무리 없이도 대자본에 의해서 대기업들에 의해서 무리 없이도 수탈 당하는 동지들이야. 그러니까 전라도라고 경상도라고 이 땅 하지 말라고. 제발 누가 우리 밥 먹여 살려주는 놈들인지를 정확히 보고 우리 같이 행동하자 이런 얘기예요. 정치가 모든 걸 바꾼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는 저한테 저희 이제 회장님들이 그래요. 99% 상인이라고 해요. 원래 제 이름이 고기마당 신가인데 제 이름이 신철여서 신가인데 저희 가게 엄청 잘 되는 가게였어요. 제가 매출 1억 한 뭐 2, 3천 삼겹살 1,8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한 달에 1억 1, 2천 하려면 하루에 한 2.5테이블 한 150테이블 이상은 받아야 그 매출이 나요. 그런데 제가 상인운동 할 때는 제가 상인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시민단체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노동조합에서는 옛날에 악법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3자 개입 금지라는 법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법률에 대해서 자기 원리가 모르니까 옆에서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노동단체라든가 유권 변호사들이. 그렇게 딱 지원해주면 어떻게 돼요? 3자 개입이 돼요. 그래서 3자 개입 금지라는 법이 나온 거예요. 3자 개입. 똑같아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지원하잖아요. 외부 세력과 결합 때문에 빨갱이들이랑 같이 노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민단체다. 제가 장사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물가에 빠져 있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빨갱이인지 꿀난 놈인지 알게 뭐예요. 일단 살고 와야 되니까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놓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 니네도 뿔난 애들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서야 한 명, 두 명씩 이하해서 우리 시민단체 후원도 하시고 행사했으면 같이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개인 활동가가 아니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다 알아주는 시민단체잖아요. 여기를 제가 중소상인 살리기 전문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으로 참여를 시켰어요. 경실련하고 참여연대는 사이 엄청 안 좋습니다. 굉장히 경쟁 관계인데 처음으로 얘네가 중소상인 문제로 같이 한 조직으로 해서 몇 년을 같이 싸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하나 보여드릴까요?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이나 민변이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사회적 약자라는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데까지 함께 사회적 연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길 수 있었고 하나 더 올릴까요? 지금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싸움을 하면서 사실 저희 단체만 유일하게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시대적 방향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찬성한다. 다만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달라. 저희는 그런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한국노총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려면 그럼 니네들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래서 이름 어떻게 바뀌었냐? 사회적 경제위원회라고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경제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자영업자 몫이 생겼어요. 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도 자영업자가 참가할 거예요. 그전에는
대기업이 추천하는 몫으로 들어갔어요. 자영업자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이 앞자른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 독자적 몫을 못 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상연대라고 해요. 노동자 상인연대를 통해서 우리 어떤 정치적인 유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서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그 민주노총이랑 각 지역별로 우리 해당 단체랑 같이 같이 협약하거나 자매 결연 맺는 이런 걸 하는데 이 매칭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지역적으로. 우리는 직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여러분 학품 치고 힘드시니까 그래서 끝내 마지막 내려오세요. 앞으로 제가 이제 요 책이 우리 강의에서 최근에 한 건데 지금 복지 제도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아동수당이니 기초의료임이니 장애인수당이니 나중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좀 가면 뭐 기본소득 문제까지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니까 출산 장려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될 건데 이 복지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단 한 번만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다 있어요. 그거를 일부를 10만 원 받으면 1, 2만 원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1, 2만 원 지역상품권 선택하시는 그 시민들한테는 인센티브 몇천 원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 올해 현금성 급여가 한 34조인가? 제가 한번 올려보세요. 네. 현금비가 25조네, 25조. 25조에 30%만 하면 7.7조.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각종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 다 하면 최소 10조 이상은 있잖아요. 우리 골목상권, 지역상권을 쓸 수 있어요. 진짜 열받는 거는 전통시장에 아까 제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우리 상인들의 전통시장 천원의 시득이 한 2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오늘의 상품권에 1.5조, 내년에는 2조 원까지 늘려요. 2조 원 늘리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1,700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발행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5% 깎아주고 명절 때는 10% 깎아줄 수도 있죠. 이 돈에 1,700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골목상권에는 한 푼도 안 쓰죠. 진짜 때려 엎어야 돼요. 제가 진짜 피를 토하고 있는데 아무튼 방법을 달리해서도 쓸 수 있는 게 엄청 많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쏟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 지출을 해당 지역학교로 반드시 협의하시면 할 수 있다. 청와대 첫 번째 전국 시도지사회의 때 제안한 거예요. 이재명이 생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알거든요.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신 대표님이 더 훌륭한 정치가 되시겠지만 현재로서. 네, 우리의 내일을 깔자. 건강한 상도를 통해서 재벌 대결 시작부터 하고 이렇게 연대 정치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 당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2006년부터 쭉 보면서 뭐 지금 말하는 전통산업보존구역이라든가 그런 거 저희가 정말 맹탕에서 쌓아서 지금까지 다 만들어내온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 싸우는 자에게도 미래가 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 마치겠습니다.